저는 뉴멀도 있고 버블 현상도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버블이 왔을 때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엄청 힘듭니다. 제 의견은 지금 현재 버블의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계좌를 100이라고 했을 때 주식 포지션을 5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9월 달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죠. 계속 좋게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와 AI 때문에 생긴 최첨단 부분이 같이 동시에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것을 각각의 기업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업황을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미국처럼 히스토리컬 하이 이런 단어가 지금 아니에요. 현금 들고 못 버팁니다. 시장의 성격 자체가 옵션적인 움직임이 커진 상태에서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뉴욕 증시 바라보면서 뉴노멀일까? 버블일까? 약간 교차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뉴노멀이냐 버블이냐라는 얘기들을 갈라져서 많이 하시는 게 마치 정치판이 극우와 극좌로 갈라져 있는 세상, 탈진실의 세상, 이러한 요즘 사회적인 이 분위기와 시장에서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양쪽으로 갈려서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가 갖고 있는 논리를 서로 간에 공격할 정도로 인정을 서로 안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뉴멀도 있고 버블 현상도 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공존하는 상태를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블이 왔을 때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엄청 힘듭니다. 포모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높은 가격의 주식을 무리하게 사야 되는 그러한 현상을 더 힘들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버블에 대한 대응이고요. 네. 반대로 뉴노멀이나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의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지금 뭐 미국 주택시장 최근 데이터가 살짝 돌긴 했지만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주택시장 안 좋고, 주요 국가인 중국에서도 올드 이코노미에서의 소비가 하나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금이 됐건 아니면 해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됐건 이 부분도 양쪽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두 현상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게 지금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저도 이런 얘기가 이제 거의 약간 네. 바이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버블이라면 네. 내가 현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포모가 오고 나 이거 못 산 거 억울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98년 4분기부터 99년까지 정말 엄청난 버블이 왔었고 나스닥이 그 1년 5개월 동안 네. 3배쯤 올랐거든요. 네. P가 70배까지 가고 그렇죠. 아직 그 정도는 나스닥이 PR이 아니고 그 정도 오른 게 아니니까 우리가 왜 자산 배분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혹시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용감하신 분들인데 근데 용감한데 또 못 그래. 그러니까 남이 그런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이러시기도 하니까 약간 다르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중에 그런 포지션을 실제 갖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떠버리는 건 그냥 떠버리는 것만 하고 주식 계속 없고 나중에 빠질 때도 없다가 나중에 버블 끝까지 갔을 때 안 살 수는 있어도 그러고 나서 한 20% 조정받으면 거기서 사가지고는 또 주장창 물리는 네. 그 행동을 할 분들이 제일 많이 이럴 때 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안 쓰시면 되고요. 한상희 연구원님은 그 당시 그때 그 98년 그 버블 때 수익 잘 내셨습니까? 저는 대학생이었고 저는 한국 그 당시 동원증권 2000년 입사하기 전에는 네. 주식의 지읒자도 몰랐어요. 전 지금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돌이시잖아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모르셨구나. 그래서 저는 역사로 배운 겁니다. 역사로 배우셨구나. 저는 제가 98년 12월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입사 동기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번 애들이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뭐 돈 뭐 하루에 맨날 상한가를 그때는 7%인가 그랬는데 자고 나면 상한가하고 거래도 안 되고 맨날 점상이라고 하는 게 막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일을 안 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지금 업계에 안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때 일 안 한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우리 투자자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투자가 이게 두 번째 일일 경우인 분들이 우리 연합 인포맥스 채널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업에 충실하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시장이 격해지면 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 행동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말만 하는 사람인지를 잘 구분해서 그 조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만 하는 사람 중에서는 아예 직업으로 한상희 연구원님처럼 아예 조언을 업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조금 더 지루하고 재미없는 느낌을 받으시더라도 이런 얘기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시면서 밸런스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고 한상희 연구원님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버블이라는 게 나타나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나고 났으니까 우리가 98년, 99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이지 그러면 지금 다 둘이서 2025년 9월 마지막 날인 오늘 현 시점에서 3개월 뒤에 버블이 어디까지 가는지 맞춰봅시다면 우리 둘 다 못 맞춰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상을 정확하게 더 최대한 노력해서 파악하고 그 파악한 포지션에 대해서 적당하게 넣는 게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투자를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가장 셌던 자산은 코인이에요. 주식보다도. 네. 그래서 코인에서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들이 특히 밈코인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최근에 보이는 코인 시장의 움직임은 지난 한 달 정도 김 빠진 느낌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보다 밈 주식들이 더 강해요. 그래서 기존하고 움직이던 모습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막 섞여 있고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움직임은 저는 올해 들어와서 2025년 금리를 정말로 잘 예측했다. 내용과 방향성을 맞게 한 사람을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냥 뭐 금리가 빠진다. 저도 그 의견을 갖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던 이유가 아닌 것으로 금리가 빠졌어요. 이건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지금은 확률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추석 기간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포지션을 조심스럽게 관리하시다가 미국 시장이 한 일주일 움직이는 걸 보고 결정하시면 좋겠고 제 의견은 지금 현재 버블의 강도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포지션을 예를 들면 그냥 계좌를 100이라고 했을 때 네. 50%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머지 50%에서는 현금과 채권이나 위험자산 관리 쪽에 대응도 해놓으시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 대응하는 쪽은 IT입니다. 글로벌 전체 개념으로 봤을 네. 때는 글로벌 전체 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게 AI와 관련된 IT든 아니면 최근은 지금 아이클 사이클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IT 제품군도 지금 가격이나 여러 데이터가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 개념으로는 IT를 좋게 보시고 한국 주식을 볼 때는 우리 지금 K 앞에 붙어 있는 것, K 푸드가 됐든 K 팝이 됐든 K 숙소가 됐든 외국인들 원체 오니까 네. K 뷰티가 됐든 이 부분의 개념을 한국 주식에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이제 전반적인 미국의 주가를 보면 네. 뭐 테슬라도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미국 빅테크들의 주가 향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빅테크끼리를 봤을 때는 지금 네. 테슬라가 최근에 가장 많이 강하게 올라오는데 빅텍이라는 전통적인 그 빅텍의 전통이란 말을 붙여야 되네요. 이제는 이제 하도 안정자산 현상이 비슷하게 오래되니까. 됐습니다. 네, 빅텍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 이 빅텍 그 기존에 얘기하던 M7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에서 제일 비즈니스 모델이 약한 지금 최근에 약해진 것을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M7 중에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게 돈을 못 버는 거니까 네. 테슬라를 사람들이 그렇게 현재 보고 있는 이제 거죠. 현재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옵티머스나 뭐 자율주행에다가 막 밸류를 붙여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있죠. 저는 이제 최근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가장 글로벌에서 중요한 현상은 AI인데 그 M7 중에서 AI 관련돼서 가장 못한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애플이기 때문에 저는 애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지금 9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애플과 테슬라의 주가가 성과가 비슷해요.
나머지는 다 역사적 고점을 잔뜩 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비슷한데 테슬라는 그 사이에 훨씬 애플보다 더 주가가 하락했다가 그랬다가 지금 애플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성과는 더 좋습니다. 그럼 그 두 차이는 왜 발생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테슬라는 정치적인 부분을 너무 작년 연말부터 잘해서 좋은 정치적인 힘이 도움이 될 거야. 테슬라가 트럼프 정권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거야. 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둘이 싸운대 해가지고는 빠진 부분이 더 폭이 컸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AI를 못해서 못하는 애플만큼 정도까지 된 부분이 지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반적인 개념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최근에 작동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온 게 희한하다. 너무 예급만 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1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다 해서 별로 특별하게 테슬라가 흥분돼 있는 부분을 포함한 주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비싸다는 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싼 거는 항상 비싸죠. 항상 비쌌기 때문에 비싸지 않아질 만한 이유가 생겼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지금 가장 최근에는 로보택시 쪽에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고 이제 테스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우버보다 한 40%가 싸다라는 부분 그리고 대중교통보다도 한 2배 정도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후기들이 실제 눈에 최근에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기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기술의 접근도가 더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고 AI 쪽에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검증되는 데이터들로는 굉장히 높은 순위에 뭐 구글과 오픈 AI와 비슷한 성과 혹은 더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부분도 계속 들리고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차 안 팔리는 것 말고는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차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니까 현재는. 근데 그래서 최근에 그 머스크가 자기 회사의 가치가 로봇이나 AI가 70%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아저씨 때 썰은 근데 뭐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동차 가치가 떨어져서 다른 나머지 가치가 그대로 있어도 얘가 70이 되겠구나. 이게 쪼그라드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얘기 많이 해서 일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 10월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뭐 엔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엔켈 트레이드는 규모도 알 수 없고 엔켈 트레이드는 항상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데 그렇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있을 거다라고 보잖아요. 네. 이거 10월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일본이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1.6%대이고 지금 미국은 10년물이 4.1%대인데 이 금리 차가 계속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게다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할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은 말씀하셨던 금리 인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연중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나 성장률이라는 전통적인 경제 원리를 반영해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정치 쪽에서 선거가 주는 영향도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거야라는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일본이 대외 자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항상 얘기하던 그 로직도 뭐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한상희 연구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움직일 때가 있죠. 그게 최근에 한 1년 정도 전에 있었죠. 근데 그때도 지나고 나서도 그게 정말 정확한 이유였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게 한 번 터지고 나서 한 5년 안에 또 연속으로 터진 적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 5년 안에 이미 터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중요도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일본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보면은 이제 고이즈미 다카이치 팽팽한데 다카이치 같은 경우에는 또 적극적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완화 지향을 좀 추진한다.
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이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에 대한 가정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더 예. 많아지겠죠. 이게 극단적인 그러한 말과 언변과 행동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글로벌 전체의 주요 자리를 점점 차지하고 있고 예. 그리고 게다가 그러한 분들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서는 트럼프고 지금 일본에서는 만약 그 분이 된다라고 하면 여자 아베라고 불린다면서요, 그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캐릭터가 비슷한 캐릭터가 되는 거고 지금 유럽에서도 프랑스나 독일 등등 여러 군데에서도 극우라고 그 정확한 우리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평가를 받는 데들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 정말 큰 변화는 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과 이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둘 중에 한쪽만 움직인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역사책에도 삼일천하라는 게 있었던 건 위쪽에서는 바뀌었는데 아래쪽에 있는 많은 다수가 그게 뭐 하는지 공감이 안 되니까 3일 만에 그냥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글로벌 전체는 전반적으로 미국화되고 있는 이 미국화라는 말이 참 웃기게 예전에는 세계화 시대에는 민주화, 열린 사회라는 방향으로의 미국화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5년에 미국화라는 말은 극우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 이러한 현상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미국 이전에는 바로 이게 누구냐면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혼돈을 가지고 정치 체제에 가장 잘 이용하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푸틴의 전략이 전 세계에 퍼뜨려지고 있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거를 그냥 객관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혼돈이 글로벌 전체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만약에 근데 이제 여자 아베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아베가 했던 게 세계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돈 풀고 뭐 해서 이제 땡겼는데 그렇죠. 이런 식의 약간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일본이 없을까요? 지금 그 시장 전체의 핵심은 저는 이제 시장을 펀더멘탈과 유동성과 센티라는 세 가지로 보는 사람인데 그 셋 중에 지금 현재 핵심은 유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동성이 글로벌 전체에서 일본이 네 번째로 많이 증가하고 규모가 큰 국가입니다. 그게 미국과 중국과 EU를 다 합친 것과 그 다음 네 번째가 일본인데 이 네 번째 국가의 규모가 더 큰 쪽으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까 질문하셨던 엔켈에 의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자극하는 정책 효과를 만들 수도 있죠. 그 부분이 버블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이 네. 보니까 9월 30일 이제 내일부터 10월이더라고요. 4분기 거기다가. 사실은 9월을 돌아보면 사실은 9월 초만 해도 추석 전에 뭐 이제 계절적 약세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추석 전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9월을 평균을 내보자면 이런 강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론 그렇죠. 일부 종목들이 휩쓴 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전반적으로 9월의 시장을 평을 한다면 어떻게 총평을 하시겠어요? 저도 9월 시작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게 뭐 다 전통적인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신경 썼던 부분은 유동성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자사주 규모가 가장 적어지는 때가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의 감소라는 부분을 이러한 높은 상황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의구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인간들은 이렇게 미리 많이 떠들면 미리 너무 많이 조심한 거는 조심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 알고리즘 기계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상황 때문에 9월 초에는 조심을 실제로도 저는 하고 네. 있다가 일주일 정도가 지나는 사이에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다시 위험자산 비중을 올렸었는데 지금 그 데이터의 근거들은 9월과 10월 두 달을
다 작동되는 데이터입니다. 10월까지도 리스크를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나 하락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9월에 안 그랬는데 10월에는 신경 안 써도 될까? 아니면 9월에 안 작동한 게 10월에 몰려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잘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50대 50으로 적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장이 많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아직도 이제 추석이 지나고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특히나 올해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압도적인 아직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추석 전에 조정이 안 왔으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월 달까지 연결해서 오히려 추석 때 미국의 매크로적인 불안정이 생기면 추석 끝나고 조정이 올 거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요거 아까 5대5라고 하셨는데 내심으로는 어느 쪽이 그래도 좀 더 가까우세요? 내심으로는 5대5 중에서 네. 안 조심하는 쪽이 살짝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주가가 좋을 거다가 좀 높다 이것이. 조금 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펀더멘탈이 아니라 유동성이 가장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유동성의 상황이 추석 구간에서 글로벌 전체로 변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 펀더멘탈이라는 팩터, 그게 매크로적인 펀더멘탈을 지금 한상희 연구님이 얘기하셨는데 조심스러운 부분으로 작동하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펀더멘탈이 매크로 펀더멘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펀더멘탈인 기업의 체력들이 있는데 지금 어닝 중과율이 지금 2분기 때 낮게 보다가 다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3분기 데이터도 지금 4%를 보다가 6%, 7%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 3분기 데이터를 검증하는 구간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올라가는 구간이 밸류에이션을 보완해 준다라는 개념도 아직은 실질적으로 기계들한테 계속 그 데이터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만큼 지금은 알고리즘을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상황이 살짝은 더 지금 현재의 힘이 지속되고 있을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보게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데이터라는 표현도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출연자분들이 항상 오시면 가장 궁금한 게 이분께서는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그것도 좀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사실은 네. 시장이 더 갈까 아니면 좀 숨 고르고 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는 좀 구체적인 지표 중에 나는 이걸 좀 가장 우선순위로 본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익숙해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시장을 옵션적인 성격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루에 막 20, 30%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는 수직적인 움직임들이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성격 자체가 옵션적인 움직임이 커진 상태에서 레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건 선물이나 현물 같은 대응보다도 이게 옵션에 대한 보호, 프로텍트가 필요한 그러한 움직임이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안 좋아졌을 때 급락을 한다는 거죠. 급등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빅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스의 가격 움직임이 지금 같은 구간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한데 지난주부터 빅스가 시장이 올라가도 안 빠져요. 되려 올라요. 그러면서 지금 빅스는 일정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리스크를 살짝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다른 자산보다 민감도가 높게 빅스가 반영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빅스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빅스가 이제 원래 옛날에는 말씀하신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위클리 옵션, 데일리 옵션 이러면서 빅스 계산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로 체크하기 어렵다라는 의견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빅스는 이제 월간 구간의 만기를 활용한 부분의 가격을 가장 많이 반영하고요. 네. 말씀하셨던 지금 싱글 스탁은 이제 종목들에서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지수보다도 지수는 이제 뭐 한 달이나 위클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이 상품을 접근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저는 일종의 보험을 가입해 놓는 것처럼 보험료는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험을 탈 때 저 보험사가 나한테 계약하는 것대로 얼마나 잘 보상해 줄지도 솔직히 보험사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꼬투리 잡아가지고는 보험료 안 주려고 하는 것도 많고 이건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빅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확한 계산은 시장하고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작은 이벤트가 아니라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는 기능을 합니다. 그게 우리 2월 달에도 실제로 그 올해 2월 달에 미국 증시가 20% 하락할 때도 4월 달에 관세 때. 네네. 2월에서 4월에 그때 빅스가 뭐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을 그걸 보험료처럼 사용하는 거를 저는 선호하죠. 네. 풋옵션을 안 쓰시는 혹시 이유 있으세요 그러면? 풋옵션이요? 풋옵션은 그냥 옵션 사는 거는 옵션 프리미엄만 날리면 되니까. 매매하기가 귀찮아서요. 아 이게 뭐 사람이 귀찮은 거 못하잖아요.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신 거죠? 등록은 이제 하면 되는데 네. 만기가 있잖아요. 근데 네. 빅스는 ETF 형태로 있기 때문에 네. 만기 비용을 조금 더 내면서 만기기를 신경 안 써도 되는 편리함이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쓰는 거죠. 빅스 ETF에서 보면은 약간 인버스처럼 계속 빠지니까 이 지금은 시장이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장기로 보면 장기로 와, 그래도 보죠. 계속 빠지거든요. 이게 왜냐면 왜 어쩔 수 그러면 없이. 30일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네. 30일간 이전 데이터는 얘한테서 사라져서 네. 그 구간이 계속적으로 한쪽으로 움직여 버리면 얘는 그 충분히 가격을 못 누려요. 네, 그래서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인버스랑 사는 거랑 비슷해서 그거를 보험으로 쓰는 게 과연 옳은 거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 그래서 빅스와 인버스를 같이 씁니다. 빅스와 인버스와 현금을 세 가지 종류를 다 같이 씁니다. 그걸 그냥 현금을 많이 가지는 가는 방법으로는 리스크를 안 네, 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블랙스완 이벤트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요. 아니 현금을 가지고 그걸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빠진 주식이든 뭐 지수를. 이렇게 매일 맞출 수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가면서 그런 네. 일이 생기면 현금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니까 매일 맞추. 이벤트 터지는 순간 바로 걔는 50% 올라 있는데요. 아 근데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인버스나 빅스는 안 쓰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래서 얘기 드렸고. 저도 제가 네. 이게 좀 지금 제가 이제 그 우리 전후회를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선 제가 이제 이런 가이드를 한 5년 동안 빅스를 매매했던 제가 이제 성격을 이해하고 가이드를 드리니까 그렇지 그냥 이런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한상희 연구원님처럼 자기가 직접 이걸 다 판단해서 하시는 분들은 빅스는 쓰기 어렵습니다. 네, 네. 추천드리고 이거는 싶지는 않아요. 저는 제가 쓰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오 대표님 정도의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사실 쓸 수 있는. 왜냐하면 계속 이게 가치가 쪼그라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쓰신다는 거는 저희가 들었고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9월달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고. 많이 올랐죠.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 말만 해도 모든 사람이 포기한 종목이었는데 올해 벌써 5만 원이었던 게 지금 거의 9만 9만 원 원이니까 됐죠. 한 70% 올랐거든요. 네. 사실 이럴 줄 잘 몰랐잖아요. 오른다고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이거를 일단 봐야 되는지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봐야 되기 좋을까는 계속 좋게 보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그 결론의 이유는 지금 레거시와 AI 때문에 생긴 최첨단 부분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이 두 기업을 삼성과 하이닉스를 좋게 봐야 되는 이유고요.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왔던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AI 현상이 2023년부터 세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레거시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놈이 계속 안 좋은데 둘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산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둘 다 돌아서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뭐든지 처음 생긴 사례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먼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단지 좋은 게 더 발생할 확률은 증가한다라는 것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격 데이터가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나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경험치대로 얘를 사람은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쪽의 생태계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서 그 많이 바뀐 생태계에서 레거시 쪽이 어떻게 작동되고 특히나 중국에서 지금 무역전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부분이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관련된 AI 생태계가 다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항상 최근에 5년 동안은 외끌이었어요. 우리도 주식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걸 쌍끌이 장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난 5년 동안에 글로벌 IT에서 중국과 미국이 쌍끌이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그러면 중국과 미국이라는 지역적 국가적인 개념이 쌍끌이고
IT 전체에서 AI 관련된 부분과 레거시라는 부분이 쌍끌이면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상황을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바로 앞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이 정도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하자라고 하기에는 제가 삼성전자 여신 앞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면 네. 8월 21일인가 24일인가 장중 SK하이닉스 저점이 24만 5천 원인가 이랬거든요. 네네네. 딱 한 달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HBM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레거시는 뭐 서플라이가 많고 수요가 안 좋고 이런 말을 하다가 정확히 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톤이 바뀌면서 레가시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말이 바뀌고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2부에서 얘기할 거지만 하드디스크가 좋단 말까지 나오고 심지어 그게 사이클이 뭐 5년 간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갑작스럽게 변했는데 이게 주가가 변해서 애널들이 사실 쫓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느낌이세요, 이거? 이렇게 갑자기 한 달 만에 변하는 걸. 제가 보기에는 네. 이쪽이 우리가 IT 쪽은 이제 대만에서 전통적인 연구기관들이 데이터와 가격을 잘 트랙을 하잖아요. 네, 디램 가격 이런 네, 것들.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판의 변화가 글로벌 전체의 탈세계와 중국의 뭔가의 정보가 안 나옴,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의 지금 투자가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미국도 영국에 지금 최근에 큰 규모를 투자를 하기로 네.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는 변수들이 너무 사이즈가 크게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예측을 미리 할 수가 없어요. 영국에 갑자기 젠슨왕이 가서 20억 달러 투자할지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정보가 과거보다 제한되는 그러한 환경과 여러 가지들이 같이 섞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달 만에 의견을 확 바꿀 수 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너무 이상해져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보를 내기가 어려웠던 구간에서 최신의 정보를 확보하고 그 확보된 거를 반영하는 부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이게 너무 갑자기 얘들 왜 이래?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보기에는 환경 자체가 이상 환경이었다.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뭐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들이 됐든 아주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좋아진다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 이런 회사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뭐 한 10에서 15%밖에 안 올라가져 있는 경우가 또 은근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지금 8만 얼마인데 다 왔죠, 뭐 거의. 9만 원, 9만 5천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목표가들을 10만 원 초반대로 많이 올리셨어요. 이제 막 올린 거예요. 네. 최근에 1, 2주 정도에 이제 다 네, 그렇게 네, 네. 올리셨는데 근데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한 10에서 15%밖에 그렇죠.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향후의 이익을 얼마나 땡겨주느냐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익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업황 자체, 그러니까 업황이 크게 변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그것을 각각의 기업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업황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토탈 억세서블 마켓의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지금 현재 여기에 마켓 자체의 변동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기업 하나하나의 개별 평가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시면 환경 변화의 큰 변화를 좋거나 안 좋게 반영할 때 기업 단으로 다 반영 못 시킨 상태에서의 목표 주가에 너무 매달려 있으면 투자에서는 아주 좋지 않은 성과를 만들 때가 있는데 지금 그런 구간일 확률이 높죠.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삼전 이야기하시면서 네. 제가 삼전을 보유한 기간을 꽤 네.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기셔서 그런지 그렇죠. 많이 모르겠지만 수익이 났을 겁니다. 예, 이제. 어쨌든간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는 차익 실현하기엔 좀 이른 게 아닌가라고 좀 애둘러 표현해 주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계속해서 좋다면 미보유자도 조금 바라봐도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없는 분들 아직도 없는 분들이 연합뉴스 보시는 분 중에서 있다고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저희 지금 2천 분 다양하니까요. 가까이 보시니까. 우리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나중에 네. 영상으로 올라갈 때는 몇만 분씩 보세요. 알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우리 대표님 보시면 10만 명도 쉽게 넘깁니다. 네. 그러니까 계실 수 있죠, 충분히. 계시다면 아마 만약에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삼전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저는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제가 놀라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갑자기 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큰 구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변동성이 증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구간에 한 번에 너무 한 가격에 확 크게 들어가면 조금만 한 5%만의 가격 조정이 있어도 그걸 못 버팁니다. 그래서 5% 가격 조정 받았다가 다시 7% 오르고 또 2% 빠졌다가 3% 오르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정도 아예 지금 접근이 시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화요일마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나누어서 그래서 해당 종목을 분할해서 사시는 게 흔들리는 마음. 왜냐하면 투자는 머리로 어떤 종목과 성경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는 내 마음, 그다음에 대중들의 전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군중의 심리, 이 부분에 작동하는 가격 영향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게임인데 그게 지금 없는 상태거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메인 핵심 포트가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그 마음이 접근하고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눠서 하시기를 조언드리겠습니다. 일부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몇 분 벌써 계시군요. 나타났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 이야기도 여쭤봤는데 사실은 이제 다양한 포트를 좀 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좀 금값 랠리 이어지니까 이것도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만 해도 이제 처음으로 금 계좌를 텄어요. 금 현물 계좌를 조심해야겠는데요. 네. 약간 인간지표 된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주시하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금을 일단 저는 지난주에 제가 갖고 있던 금을 다 팔았는데 팔고도 편하지가 않고 좀 찜찜하긴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은 지금 현재 그 중국과 관련된 자산입니다. 중국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처럼 화폐 헤게모니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부분의 헤게모니의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다가 잘 안 돼서 코인 시장에서의 뭔가 생각대로 안 됨을 커버하기 위해서 준비 자산으로 금 쪽으로 갔고 그 부분의 흐름을 일정 국가들이 같이 따라간 부분이 처음에 금을 올리기 시작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금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에 증가하면서 특히 2025년에 그 부분이 민간과 중앙은행 정부 차원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셌는데 근데 그 로직이 과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에 대한 현상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올해 사실 지난 1년으로 보면 1월 1일이 아니라 지금 9월 달이니까 작년 9월부터 지금을 보잖아요. S&P보다도 금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같이 올라간 거의 첫 사례거든요. 강도가 이 정도로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을 동시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유동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동성의 증가라는 현상이 그쪽까지 들어간 상태라서 지금 이 높은 상황에서 유동성에 대한 효과를 더 위험자산 쪽에서 더 누리고 금 가격은 유동성이 만약에 나중에 안 좋아지면 같이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논리로 줄인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 중에서 저는 좀 눈에 띈 게,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금액이 글로벌 전체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금액을 서로 교차하는, 이제 부동산 투자보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그쪽에서도 하나 눈에 띄는 데이터는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다 합친 데이터가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교차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잠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일정 부분의 금 적에 중앙은행들에 들어간 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면 금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좀 끈적끈적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지금은 금을 더 사는 건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건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보시기는 하는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논리로 그렇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설명 제가 아까부터 듣고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남겨놨습니다. 지금 채권이 주식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하게 그래가지고. 채권요. 네. 채권. 왜냐면 아까 분명히 금리는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경제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유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너무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상 중에 가장 보셔야 되는 것은 누구나 우리 다 보고 있는 페드에 대한 정치적인 개입을 계속하려고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드의 독립성을 훼손을 이 정도 강도로 시키고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 마이런 그 친구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그 목소리 계속 안에서도 이제 미꾸라지까지 들어가서 맥이라고 해야 되는지 미꾸라지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서 지금 그렇게 흙탕물 뿌리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채권 금리의 움직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의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졌어요. 트럼프 정권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미국의 지금 정책금리와 그리고 10년짜리 지표금리의 움직임의 중요한 변수로 예전에는 10%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저는 그게 한 40%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변동을 넣지 않고 그냥 뭐 경기나 뭐나 뭐 물가가 관세가 반영이 됐네 안 됐네 다 이런 쪽으로만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냐? 정치적 의도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큰데 그 정치적 의도가 다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관세가 영향을 나중에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들도 의심할 정도로 데이터가 안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솔직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중한 쪽에서의 경제 정책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는데 변수로 그 부분을 당장 안 나오면은 얘기도 못 꺼낼 만큼 부담감을 줘서 못하게 만드는 정도의 상황은 이게 바로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로직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로직이 하반기까지 연말까지도 작동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금리 하락은 이거는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정책적인 부분의 실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진행, 경제적인 현상이 들어가서 금리 레벨이 정해지는 그러한 환경의 영향에 대한 측정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정치적인 압박은 앞으로 더 세질 거고 내년에 파월이 바뀌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런 정치적인 힘은 더 세지니까 지금 4.15%의 금리에서 장기물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래서 금리가 더 좀 떨어지는 쪽, 그게 유동성의 플러스 값.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아까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도 살짝 더 위험 자산이 좋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이 다 유동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빅스 쪽에서는 살짝 그걸 조심하는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만 얘는 짧게 생각하는 자산이지 한 달을 안 넘게 보잖아요. 그래서 연말까지나 내년을 봤을 때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건 채권 시장에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뭔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채권 자경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위험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빅스로 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금리의 움직임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난리 브루스를 떠는데도 정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현실적인 뭔가의 위험성이 반영되고 있는 가격 움직임으로 봐야 될 확률이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투자 전략이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탁금이란 그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지금 예탁금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75조죠. 네. 그만큼 어디로 들어갈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자금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건데 전반적인 투자 전략 좀 짜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예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상입니까? 개인 투자자들 대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예탁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미 주식이나 위험자산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예탁금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안절부절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종목을 살 때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는 접근을 안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접근 안 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과열이 한국 시장은 아직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 P2로 봤을 때도 한 13, 14배 정도 되고 PB로 봤을 때도 한 1.3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 비이성적 미국처럼 히스토리컬 하이 이런 단어가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현금 들고 못 버팁니다. 우리가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 거를 버틸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고픈 거보다 아픈 게 싫다는 배가 거죠. 고픈 것보다 아픈 게 더 싫단 말이에요. 예탁금을 가지고 계신 건 배는 안 고프시니까 갖고 계시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 아픈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분할 매수를 권고드립니다.